실제로 이 기후변화가 생물의 변화를 굉장히 빠르게 지금 촉진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애들인데 어느 정도까지가 눈 맞았을 때 밑에 친구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 판단하기 사실 쉽지 않은 게요. 예를 들어서 개를 생각해 보시면 개는 견종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크기도 엄청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다 같은 종이고 교배하면 잡종이 다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되게 본질적인 그 문제가 있는 게 종이란 게 뭐냐. 원래 있던 종의 분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따로따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애초에. 그러면 처음엔 한 종이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 인간이란 휴먼 한 종으로 생각하잖아요. 계속해서 교류 없이 만약에 쭉 오랜 세월을 가다 보면 네. 이들 사이에서도 교배가 안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리는 과학을 보다 정영진입니다. 은하들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는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 있는 통계물리학자 김범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생명과학과에서 진화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대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출연하시고 댓글이 참 많이 달렸습니다. 어떻게 뭐 자아 성찰하실 게 있으시면 미리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뱀은 못 난다라고 그때 되게 자신에 차서 얘기했었는데, 뱀은 백날 해도 못 날 거예요. 활강하는 뱀이 있다고 알려주셔서 제가 겸허하게 저의 학문적 그 성취에 대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생물군이 있는 거예요. 생물은 다양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양함이 우리의 어떤 존재의 힘입니다. 수십억 년을 어떻게 버텨왔겠어요. 세포 하나가 우주입니다. 우주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좀 약간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전하네, 공전하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움직이는 것인가? 이 천동설과 지동설, 그 다음에 저는 다시 천동설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건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오, 맞습니다. 뭔가를 기준으로 내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우주에는 중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돌고 쟤는 저렇게 돌고 쟤는 뭐 이렇게 아무리 한들 이게 과연 움직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는 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태양도 열심히 자전하고 또 공전하고 열심히 뭐 은하계를 떠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움직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어때요? 천재 같으신데요. 같다니요.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핵심을 꿰뚫는 너무나 훌륭한 질문이에요. 이 여기에서 이제 물리학의 상대성 이론도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움직임을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좌표계를 약속을 합니다. 이 좌표계를 기준으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기술하겠다라고 하는 게 물리학에서 쓰는 이제 첫 번째 약속이에요. 네네. 예를 들면 천문학에서는 뭐 움직이는 지구를 따라가면서 같이 움직이는 지구 좌표계도 있고요. 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의 움직임을 제거한 태양 중심 좌표계도 있고요. 은하계를 중심으로 한 은하 중심 좌표계도 있고요. 다양한 좌표계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좌표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는 움직인다고 할 수 있고. 네. 그 물리학에서는 그걸 관성 좌표계라고 부르는데요. 두 관찰자가 상대적으로 등속으로 움직인다면 누가 움직이고 누가 멈춰 있는지를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속하고 있는 좌표계는 그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가속하고 있는 좌표계에서는 내가 움직인다는 걸 다른 관찰자를 보지 않아도 알아낼 수 있어요. 그게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물리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정영진님은 제가 질문을 해도 맞출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존심. 자존심.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뉴턴의 제1법칙이 뭔가요? 1법칙. 뉴턴의 1법칙이요? 사가 떨어졌다. 1법칙은 힘이 없다면 모든 물체는 직선을 따라서 똑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라는 게 1법칙이에요. 근데 등속으로 똑같이 움직이면 가속도는 0이죠. 힘이 없으면 가속도는 0이다라는 게 1법칙이에요. 2법칙은 F는 MA죠. F는 MA. 그럼 F에다가 0을 넣어보세요. 그럼 A가 0이죠. 그럼 1법칙이 2법칙에 이미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1법칙을 따로 얘기할까요? 그 질문이에요. 이건 어떻게 논리가 구성되는 거냐면, 1법칙은 관성 좌표계를 정의하는 법칙이에요. 힘이 없을 때 가속도가 0인 좌표계를 상정하고 그 좌표계에서 2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게 아닌 게요, 제가 만약에 이 컵을 여기다가 두고요, 이쪽에서 점점 빠른 속도로 가속하면서 얘를 봐요. 그러면 얘가 가속도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힘이 0인데도 가속도가 있잖아요. 1법칙에 맞춰 위배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1법칙은 그래서 가속하면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셨죠? 네. 근데 그럼 근데 이게 꽤 중요하거든요. 1법칙, 2법칙을 가르친 다음에 학생들에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잠깐만, 2법칙에서 F가 0이면 A가 0이고 A가 0이라는 얘기는 등속으로 직선을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왜 1법칙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죠? 라고 물으면 답을 못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1법칙은 관성 좌표계의 정의고요, 2법칙은 그 관성 좌표계에서 봤을 때의 물체의 운동을 기술해요. 제가 이제 일반인으로서 질문을 하자면, 근데 어쨌든 관성 좌표계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설정한 거 아닌가요? 우주에 그런 좌표계가 존재하지
가지 그것도 그런 거는 다 우리가 계산하기 위한 거지. 말씀하신 대로 네. 진짜로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도 좌표계를 상정해야지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면 그 좌표계도 인위적인 것처럼 움직임이란 것도 결국 인간의 관념과 인간의 편의를 위한 개념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우주에서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관성 좌표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찰하는 거리와 시간의 스케일이 굉장히 작을 때는 대부분의 관찰자는 관성 좌표계로 우리가 굉장히 좋은 그런 근사를 할 수 있어요. 지구가 자전하지만 우리가 지금 앉아서 지구의 자전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우리가 살고 움직이는 이 정도 거리 스케일에서는 우리가 관성 좌표계로 가정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네. 움직임이란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움직임이라는 거는 애초에 그 움직임을 정의하려면 일단 기준이 있어야 돼요. 거리, 변이가 변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움직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좌표계를 일단 상정을 해야만 그 이후부터의 움직임에 대한 물리학이 가능한 거죠. 확실히 박사되더니 달라졌어. 안경끈이 길어지셔가지고 아니 그 안경끈 뭐예요 진짜? 저 그 댓글에도 많이 지금 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적 받았나요? 네, 그 귀걸이냐 뭐. 친한 형이 있는데 제가 박사를 졸업하면 별이 그려진 안경을 선물로 해주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못 찾아가지고 대신 안경줄로 대신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젊은 분들은 잘 안 하지 않나요? 보통 저 정도 나이가 되면 돋보기 쓰는 분들이 안경끈 많이 하는데. 아, 요즘엔 젊은 친구도 아 그래요? 마스크 거리는 아니죠. 그 겸용입니다. 아 그래요? 과거보다 녹화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하고 다니시는 거죠? 네, 지금은 계속 하고 다녀요. 아 좋습니다. 그럼 됐어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자, 생물 관련해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좌뇌 우뇌가 각각 오른쪽 뇌가 왼쪽 담당하잖아요. 맞죠? 네, 크로스가 되죠. 왜 그렇게 했어요? 아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왜냐면 좌뇌 우뇌가 각각 오른쪽 왼쪽을 하면 사실 헷갈릴 것도 없고 너무 심플하고 좋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유는 알 것 같은데요. 네. 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유는 있을 수 있다. 혹시 다른 동물들도 대체로 비슷합니까? 그게 확실하지 않은데 좀 무섭긴 한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를 들면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갈 때 뭔가 그 부분에서 바뀌어요. 네, 그 크로스 되는 게 변태할 때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제가 수업할 때 가르치는 놈이라서 좀 부끄럽긴 한데 네. 아이 뭐 뱀도 나는데요. 네. 뭐. 어류와 파충류 사이 정도에서 바뀐 게 된 건가요? 진화를 생각하면 처음에 그쪽 길을 접어들면 그걸 굳이 다시 본 상태로 바뀌게 되는 변이는 굳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우연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 무슨 장점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크로스가 된다고 해서. 근데 만약에 대체로 크로스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유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심장은 우리 몸의 중심에서 약간 왼쪽에 있는지 그것도 이유는 없거든요. 약간 오른쪽에 있다고 해서 그 실제 사람들 중에서도 내장이 완전히 좌우 반전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굳이 심장이 중심에서 약간 왼쪽에 있을 필요도 없고요. 왜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더 많아야 되는지도 그건 물론 심장의 위치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DNA가 왜 하필 오른 나사 방향으로 꼬여 있는지도 처음부터 다시 우주가 만들어진다면 왼쪽으로 꼬인 DNA가 있다는 그건 이제 것이 코리올리의 힘으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오, 코리올리의 힘.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꼭 공부해서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공부 부족합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가상 실험인 것 같은데 쇠사슬을 아주 긴 건 하나 준비합니다. 땅에 그냥 강하게 박아 넣어요. 그 다음에 긴 쇠사슬을 한 3,000km 밖에까지 갑니다. 거기다 이제 돌 하나 매달아 놔요. 그러면 우리가 인공위성이 계속 이렇게 돌듯이 이 쇠덩이는 계속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 테니까 자전 방향과 동일하게 얘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지구 주변을 도는 거예요? 그 아주 재밌는 상상인데요. 네. 사실 줄이 없어도 지구 자전의 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돌아가는 위성을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걸 정지 위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정지 위성을 잘 띄워놓으면 서울의 상공의 어떤 특정한 지점에 있는 위성이 지구가 자전할 때 항상 같이 움직이니까 우리가 보기엔 항상 같은 위치에 보게 할 수 있는데요. 그 거리가 36,000km 정도 됩니다. 36,000은 표면으로부터고요. 지구 중심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는 한 42,000km쯤 되죠. 네, 그 정도 되면은 거기 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돌멩이를 놓을 수 있다면 줄이 없어도 항상 같이 도는 건 맞죠. 아 줄이 없어도? 줄이 없어도. 근데 그러면 이 재미있는 사고 실험에서 만약에 그 돌이 42,000km보다 거리가 더 가깝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구로부터 가까운 위성들은 더 빨리 돌고 멀어지면 더 천천히 돌거든요. 당연하잖아요. 태양에서도 수성, 금성, 지구는 뺑글뺑글 빨리 돌고 목성, 토성은 천천히 도니까 중력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돌아가는 속도는 느려져요. 그렇게 생각하면 42,000km에 있는 쇳덩이를 지구 중심에 가까운 거리에 두고 줄로 매달았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럼 얘가 속도가 줄죠. 줄 때문에 매달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정지위성 궤도의 높이인 42,000km보다 거리가 짧다면 그거는 아무리 매달아놔도 돌다가 추락하게 돼요. 한편 42,000
42,000km보다 더 먼 곳에 그거를 매달아 놓고 줄로 연결하면 얘는 이렇게 가고 줄이 잡아당기니까 얘는 정말로 그 위치에서 계속 돌 수 있어요. 줄이 잡아당기니까. 아니 근데 이게 적도에서 돌 때는 이렇게 돌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뭐 한 위도 한 80도쯤 되면 지구상에서는 이제 요만큼 돌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돌진 않죠. 지구 중심이 이렇게 돼 있는데 위성이 이렇게 돌 수는 없어요. 그럼요. 이렇게 돌. 예, 그 궤도의 중심이 지구 중심에 있어야죠. 그 지구 자전 방향으로 돈다면서요? 네, 그러면 정지 위성을 우리가 주로 적도 상공에 띄우나요? 네, 맞네요. 아, 또 전문가가 계시니까. 그게 맞죠. 예. GPS가 다 거기 이렇게 고리처럼 돌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 되네요. 예. 적도 상공에 다 있다고요? 네네네. 아, 그래야지만 맞죠. 그러니까 위도 높은 데로 가면 어쨌든 얘는 이렇게 지구가 돌 때 요 위에서 이렇게 빽빽 이렇게 돌진 않고 예, 이렇게 돌겠죠. 지구 중심을 그러네요. 기준으로 돌아야 되는 그 거군요. 주기가 24시간이 되는 위성을 적도 아니라 다른 곳에 상공에 띄울 수는 있는데 얘는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위치에 있지 않겠네요.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나마 러시아 같이 이제 고위도 국가들이 조금 잔머리 써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일부러 인공위성 궤도를 아주 길게 찌그러진 타원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길게 지구에서 멀리 있으면 속도가 느려질 거 아니에요. 그 동안에는 러시아 상공에 떠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요? 다시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줄을 매달면 중심 기준은 42,000km. 그 정도에서는 충분히 돌 수 있다. 그리고 경험도 유전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사실이냐는 질문도 있습니다. 특히 또 자식들 키우시는 분은 이런 생각들 많이 해보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손흥민의 자식은 정말로 축구를 잘할까 그런 경험이 유전이 될까 약간 얼토당토 않는 소리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경험이 사실은 유전이 되려면 와이파이로 데이터를 보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부모 세대 혹은 그 이전에 조부모 세대 혹은 그 이전의 세대의 뭔가 경험이 어떤 뭔가 뭐 USB 같은 뭔가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로 전달이 돼야지만 아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혹은 이렇게 기관을 만들어야지 이런 걸 할 텐데 근데 우리 부모에서 자식 세대로 갈 때 그걸 매개하는 게 결국 생식세포거든요.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제 수정란을 만드는 거니까 그 정자와 난자의 어떤 정보가 전달이 돼서 그 다음 세대에서 그게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축구를 열심히 했는데 그게 어떻게 정자와 난자의 정보가 전달이 돼서 그 다음에 이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상상하기 힘드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근데 실제로 경험적으로 뭔가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기근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식들이 어떤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아니면 동물에서도 뭐 비슷하게 부모가 어떤 포식자한테 노출이 되면 자식들이 어떤 특정한 방어 형태 뭐 투구를 만든다던가 가시 보호하는 가시를 만든다던가 그런 이제 현상들이 사실은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진화랑 너무 많이 깊이 연관이 돼 있는 게 예전에 이제 진화론 우리가 생물학 교과서에서 배우면 다윈의 자연선택과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을 배우잖아요. 네네. 기린 얘기 맨날 하는데 기린이 목이 왜 길어졌냐. 용불용설은 열심히 목을 쭉 빼고 높은 걸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목이 점점 길어졌다. 그 말은 목을 쭉 뺀 부모가 목이 길어지고 자식도 그 경험이 유전이 돼서 더 길어졌다라고 하는 설명인데요. 말이 안 돼.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지지하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사실은 최근 1, 20년 사이에 되게 폭발적으로 났습니다. 특히 제가 박사과정 하는 동안 막 나왔었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전은 DNA가 유전을 하잖아요. 네. DNA의 어떤 서열의 변화가 유전을 해서 이거를 딱딱한 유전, 하드 이네리턴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경험을 통해서 넘어가는 걸 소프트 이네리턴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소프트 이네리턴스를 통해서 특히 제가 이제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 작은 벌레를 한 10년 넘게 연구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중요한 연구들이 나왔는데요.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한 어떤 면역, 행동, 수명, 굶주림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 그 전 세대, 부모 세대에 경험했던 것들이 자식 세대뿐만 아니라 손자 세대, 4세대, 5세대 어떤 경우에는 10세대 넘게 그 효과가 전달이 된다는 것이 보고됐고 뭘 통해서? 그렇죠. 뭘 통해서인데 이게 크게 세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하나는 DNA 자체의 서열의 변화는 하지 않고요. DNA에 메틸기라고 하는 특정한 화학기를 붙여서 얘가 메틸기가 많이 붙으면 그쪽에 있는 유전자들이 꺼지게 됩니다. 특정한 부분에 메틸화가 되는 그것이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면 어떤 유전자 스위치가 켜고 꺼지는 경험이 그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될 수 있고요. 그 메틸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자손한테 물려줄 때 그 메틸기가 DNA에 붙어서 그렇죠. 전달되는 예, 예. 아예 붙어서 네네네. 같이? 네네네. 아니 그럼 제 경험이 제가 어떤 걸 막 뭘 해 아니면 뭘 안 해 이게 제 생식 세포에 그 메틸기가 이렇게 붙는다고요? 메틸기가 붙는 거죠. 네, DNA. 메틸기가 딱 붙어가지고 그건 굉장히 사실은 소프트 이네리턴스 중에서도 가장 하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생식세포의 DNA에 메틸기가 변화를 하면 그거는 그 다음 세대 왜냐면 그 메틸기가 이렇게 잘 복제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복제가 된다
간다고 하면 그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20살 때까지는 진짜 막 밥도 안 먹고 맨날 이게 하다가 애 하나 낳았어요. 근데 한 60쯤 돼서 그때 이제 생활 패턴이 완전 바뀌었겠죠. 그래서 이제 술도 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애를 또 하나 낳았어. 한 40년 간격으로. 첫 번째 애랑 이 애랑 그 메틸기가 다르게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있죠. 예. 오, 네, 그런 게 그렇구나. 있을 수 아,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를 수 있는 게 메틸기는 DNA 자체가 이제 화학적으로 변형이 되는 건데요. DNA가 사실은 우리가 염색체라고 했을 때 반은 DNA고 반은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백질이 DNA가 실이면 단백질이 실패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감기는 역할. 실에 이제 DNA에 유전자가 들어 있으니까요. 이게 실패에 꽁꽁꽁 묶여 있으면요. 그쪽에 있는 유전자들은 잘 안 켜져요. 왜냐면 효소가 와서 DNA를 열고 거기서 RNA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신기하다. 얼만큼 빽빽하게 감겨 있냐를 조절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걸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단백질에 메틸기가 붙거나 아세틸기가 붙거나 이러한 이 단백질의 변화가 일어나면 또 이제 유전자 이 스위치 켜지고 꺼지는 거 영향을 주는데요. 이게 다음 세대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두 애 사이에 히스톤 변형이 전달될 수도 있다는 게 있고요. 그래요? 또 세 번째는 우리 몸에 아주 작은 RNA들이 있습니다. 스몰 RNA라고 부르는데 네. 보통 유전자를 만든 RNA와 다르게 아주 작은 RNA들이고 얘는 뭐 바이러스에 감염하면 면역 같은데 이제 작동하는 애들인데요. 얘네들이 또 그 다음 세대로 전달이 돼서 면역 같은 것을 저 윗세대에서 경험했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항할 수 있는 뭐 기작을 제공한다거나 그럼 이런 제 것들이 생식세포의 RNA는 바이러스 걸린 다음에는 좀 변형이 생겨요? 인간에게서 얼만큼 연구가 돼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꼬마 선충에서 제일 많이 연구가 돼 있고 아마 초파리까지는 연구가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건 세포질에 있는 거죠, 그 RNA는? 세포질과 핵 속에 다 있겠죠. 핵 속에도 있군요. 네. 그 변형이 생길 수 있구나. 야,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건 그러면 그럼 유전자가 필요 없이 이런 후성 유전자가 변화한 건 DNA 자체의 변화는 아니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유전자가 진화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얘기가 틀렸냐라고 할 수 있는데 DNA에다 메틸기를 붙이거나 실패 단백질에다가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작은 RNA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또 유전자들인 거예요. 그렇게 또 결국은 영향을 또 주는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유전자 중심의 진화론을 비판할 때 이 예를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러한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들도 사실은 유전자들의 작용에 기반하고요. 그리고 이 유전자들의 작용은 결국 자연 선택을 받습니다. 뜬금없긴 한데 교수님 자제분들도 빵을 좋아하나요? 우리 교수님 빵 매니아시죠? 경험이 유전이 됐을까 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제분들보다.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빵을 많이 먹진 않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거는 아이 낳은 다음에 생긴 성질의 변화예요. 지금 낳으시면 지금 나오시면 늦둥이 태어나면 지금 나오면 네. 그때부터 이제 애가 빵에 미치는 거죠. 지금은 저기 시래기 같은 거 좋아하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경험도 유전이 될 수 있다는 몇몇 증거들이 적어도 아주 작은 동물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진화 생물학 옛날에는 이게 아예 안 된다고 소프트 이네리턴스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소프트 이네리턴스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 세대를 거슬러서 경험이 유전되는 변화가 생물의 진화에 얼만큼 영향을 많이 주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뜨거운 감자예요. 이게 굉장히 제한적인지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뭐 메틸기는 조금 오래 가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단백질의 변화 같은 것들은 몇 세대가 지나면 사실 희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프트와 하드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두부로 이제 우리가 얼만큼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겠어요. 결국은 벽돌처럼 단단한 하드 이네리턴스를 통해서 새로운 생물이 결국은 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의와 두부가 벽돌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시작은 두부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콘크리트도 사실은 부드러운 걸 굳히는 것처럼 이 소프트 이네리턴스가 처음에는 중요한 작용하지만 나중엔 결국 이게 유전자들의 작용까지 합쳐져서 그러니까 소프트 이네리턴스 처음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확대 해석해서 뭐 손흥민 선수가 젊어서 축구를 열심히 해서 실력이 굉장히 좋아졌으니까 아이는 어려서부터 축구를 잘하거나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도 좀 문제는 있겠죠. 그렇죠. 예. 아마 그거보다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얻는 유산이 훨씬 더 크게 있죠, 뭐, 그죠?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습니다. 이대한 교수님. 오늘은 이제 댓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과학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기후 변화를 이야기하는 뭐 과학자분들도 많고 뭐 언론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기후 변화가 생물의 변화를 굉장히 빠르게 지금 촉진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래 이제 뭐 북극곰이라고 하는 하얀색 털의 곰과 북미 쪽에 많이 살고 있는 그리즐리인가요? 왜 큰 곰들 있잖아요. 회색곰 같은 거. 얘네들이 원래는 같이 몸을 섞으면 안 될 애들 같은데 얘네들 사이에서 뭔가 새로운 종이 탄생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좀 있거든요.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인 것 같던데요. 예. 같던데요. 그러니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뭐라고 해야 되죠? 사실입니다. 다음에 댓글을 보세요. 보니까 색깔이 약간은 그 갈색곰과 북극곰, 흰색곰 사이라서 카푸치노 베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별명들이 카푸치노 베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다른 애들인데 어느 정도까지가 눈 맞았을 때 밑에 친구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말이랑 아주
아주 작은 조랑말이랑은 둘이 사랑을 해도 정신적 사랑에 끝날 거 아닙니까? 웃음소리가 아 이거 말소리 흉내낸 겁니다. 말소리 네, 흉내. 말의 울음소리입니다. 네. 사람과 침팬지는 서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겉보기에 판단하기 사실 쉽지 않은 게요. 예를 들어서 개를 생각해 보시면 개는 견종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크기도 엄청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다 같은 종이고 교배하면 잡종이 다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되게 본질적인 그 문제가 있는 게 종이란 게 뭐냐. 우리가 생물 종이 뭐 지구상에 동물이 예를 들면 뭐 800만 종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추산을 하는데요. 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느냐. 아까 그 좌표계 움직임 얘기하셨던 네네네. 것처럼 굉장히 저는 인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물학자지만 어떻게 순종과 잡종을 나눌 것이냐. 지금 북극곰, 회색곰 합쳐져서 그롤라 베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우리가 북극곰과 회색곰을 서로 다른 종이라고 불리고 얘네들이 교배하면 잡종이라고 부르는 거지? 라고 하는 것부터 굉장히 심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물학에서 종을 정의할 때 가장 널리 언급되는 종은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종이라고 하는데 두 종이 교배를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자손이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뭐 타이거와 라이온이 교배해서 라이거 혹은 타이온이 만들어지고 라이거도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네, 수 그게 있는 약간 다시 부모 세대랑 교배했을 때 이렇게 몇 대를 더 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정적으로 재생산을 될 수는 없거든요.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적 맞아요. 그렇게 종의 배웠던 개념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동물 종이 800만 종이라고 했을 때 누가 그걸 다 교배시켜 봤을까요? 800만의 제곱 나누기 2입니다. 얘가 얘랑 교배가 된다는 걸 실험적으로 확정해서 생물학 종으로 분류한 경우는 굉장히 희소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 엄밀한 정의를 정의해서 우리가 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훨씬 어떻게 보면 과대평가돼 있다라고 이제 조금 생각을 하고요. 못 찾은 게 많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미 찾아서 서로 다른 종이라고 불리지만 알고 보면 개처럼 표현형 수준에서 굉장히 다양하지 여전히 교배해서 안정적으로 재생산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애들이 실제로 실험해보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근데 요즘 DNA 같은 걸 잘 알고 있으니까 굳이 직접 교배 실험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부분이 DNA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아, 교배가 그것도- 안 될 것인지 이런 그것도 쉽지 부분들은 않군요. 다루기가 힘든 게요. 그게 정확하게 본질인 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다양한 종들이 생겨났냐에서 사실 이 문제가 내재적으로 포함이 돼 있거든요. 뭐냐면 진화생물학의 이 패러다임에서는 종은 다윈이 말했던 게 이게 원래 있던 종의 분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따로따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애초에. 그러면 처음엔 한 종이었을 거 아니에요. 한 종에 있었던 집단 중 어떤 종이 떨어져 나오거나 집단이 반으로 갈리거나 해서 점차 둘로 갈리는데 어디서부터가 얘네들이 교배가 안 되는 시점일까? 그러니까 2010년에 교배가 되다 2011년에 우리 교배 안 돼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네네네. 점점 교배가 될 확률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사실은 분화가 되는 연속적인 과정인데 이게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이미 분화가 상당 수준 진행된 종들을 비교하고 교배시키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인간도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 인간이란 휴먼 한 종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좀 다르게 계속해서 교류 없이 만약에 쭉 오랜 세월을 가다 보면 네. 이들 사이에서도 교배가 안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인류의 조상들에서는 그게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인류 진화의 역사에서 사실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안데르탈린이 이제 한 3만 년 전쯤 멸종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한 3만 년 전부터 한 200만 년 전까지는 화석적인 증거로 지구상에 최소한 2종 이상의 인류가 있었어요. 훨씬 많을 때도 있었고. 서로 교배 안 되는? 교배가 안 됐을 가능성이 클 정도로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추정하네요. 근데 뭐 네안데르탈린 같은 경우는 딱 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인데 네안데르탈린하고는 우리가 갈라진 지가 얼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교배를 했죠. 아,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 네. 둘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MC님 DNA 속에도 네안데르탈린의 DNA가 들어있습니다. 아, 저도 있어요? 네, 아, 그렇습니까? 들어있을 겁니다. 네. 아, 다행이네요. 아, 그렇게 2종 이상의 인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죠? 지구상에. 네. 지금은 없는 거고요. 지금은 알려진 바로는 없고 한 종만 있는 거고요. 지금 한 종만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둘이 나눠져서 서로 안 될 수도 있고 또 될 수도 있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을 우리는 이 생물계에서 늘 갖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냐면 A, B, C라고 하는 세 종이 있는데 A랑 C는 교배가 안 돼요. 네. 근데 A랑 B는 교배가 되고 네. B랑 C도 교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중간에 있습니다. 아, 중간에 B는 있어요. 좋겠다.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B는 양쪽 지금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겠죠. 네. 자, 그렇게 종들이 서로 교배를 하는데 기후가 또 이 종들의 교배에 영향을 또 많이 미칠 수도 있는 거죠. 원래는 이 동네 안 살다가 저 동네에 같이 또 살게 되면서 원래 교배가 없었던 동물들인데 같이 이제 교배가 된다든지. 네, 그거는 사실은 진화 역사에서 빈번하게 너무 일어나는, 자주 있는 일이구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기후 변화가 그걸 촉진할 수는 있겠죠. 원래는 다른 데 살던 애가 만나게 되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 만났을 때 이제 통성명 하듯이 다른 생물들이 나는 종 A야, 넌 종 B네. 아 우리는 안 되겠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뭐 향기가 좋거나 서로 매력을 느끼거나 일단 한번 그러고 나서 이제 자손이 잘 건강하게 태어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생물이 출현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종들 사이에 어떤 좀 슈퍼 생식세포를 가진 친구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같은 종, 원래는 이제 둘이 안 되는 종인데 그 중에 어떤 개체가 좀 약간 독특한 슈퍼 생식세포가 있어서 얘는 이 종이랑 또 돼. 원래 다른 개체들은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돌연변이를 많이 또 만들어내고 새로운 교배종을 만들어낸 게 아닐까 하는 저는 추측을 또 해보게 됩니다. 조금 더 그 추측을 구체화를 해드리면 왜 종이 분화될까? 왜 사실은 이게 어떠한 생물 집단이 오랜 시간 동안 격리되어 있으면 왜 교배가 안 될까? 그런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가 다 있는 질문이신 것 같거든요. 오랫동안 분리되어 있을 때 왜 교배가 안 되느냐. 와, 왜 그러죠? 사랑하기가 힘든가?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종과 종이 분화가 돼서 서로 이제 더 이상 그 유전자들이 섞일 수 없게 되는 거를 장벽이라고 하거든요. 종간 장벽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종간 장벽이 크게 수정 전에 격리되는 것과 수정 후에 격리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 전에 격리가 되는 거는 서로 매력을 못 느낀다거나 서로 만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만나도 서로 이렇게 짝짓기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까지 되더라도 그 생명으로 이어지질 않는구나. 그러니까 제대로 발생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장벽을 사실은 다 통과해야지 어떤 두 개체가 그 다음 세대를 생산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사실은 재밌는 부분 중 하나가 자식에서 성별에 따라서 사실은 불임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별에 따라 불임 여부가 달라져요? 네, 포유류의 경우에는 수컷이 불임인 경우가 많아요. 잡종인 경우에 수컷 잡종이 불임인 경우가 많다. 그럼 어떻게 설명해요? 그래서 이건 되게 옛날에 관찰이 된 부분인데요. 불임이 되는 성이 어떤 성이냐면 성 염색체가 다른 성이 불임이 된다. 수컷은 XY. 수컷은 XY잖아요. 암컷은 XX잖아요. 근데 조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대로 돼 있거든요. ZW 시스템이거든요. 거기는 수컷이 ZZ고 암컷이 ZW예요. 그럼 거기서는 불임이 암컷이 불임인 경우도 관찰이 돼요. 재밌다. 교배종의 경우에 그러니까 잡종을 만들었을 때. 잡종을 만들었을 때 네. 와, 신기하네. 그걸 이제 보고 홀데인의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잡종을 해서 어떤 한쪽 성별만 불임이 됐을 때 그 성별은 성염색체가 서로 다른 종류의 성염색체를 가진 종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노새인가가 뭐 말과 당나귀의 잡종인데 그럼 노새는 암컷 노새의 경우에는 자식을 낳을 수 있고 수컷 노새는 어렵고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경향성이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 근데 그럼 왜 그러냐? 이게 포인트인데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도 홀데인이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한 바인데 왜 두 집단이 격리가 오랫동안 되면 서로 생식이 불가능해지느냐? 오랫동안 격리가 돼 있으면 각각의 집단에서 독립적으로 돌연변이들이 쌓여요. 근데 이 돌연변이들 각각의 집단에서는 너무 해로우면 다 제거가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런 변이가 아주 많이 쌓여가지고 얘네들을 갑자기 교배해버리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서로 본 적이 없는 변이가 갑자기 너무 많이 서로 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하면서 했는데 우리 유전 변이가 신기한 게 각각은 별로 효과가 없더라도 같이 만났을 때 해로운 효과를 내거나 혹은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만났던 변이들이 많이 쌓이다가 갑자기 만났을 때 문제를 일으킨다. 근데 그러면 이게 왜 아까 홀데인 규칙 성별과 관련이 있느냐? 네. 암컷의 경우에는 X 염색체가 두 개가 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라이거 같은 경우 호랑이와 사자가 다 있잖아요. 근데 수컷 같은 경우에는 X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Y는 사실은 거의 작아서 없다고 봐야 되는데 원래는 예를 들면 호랑이가 있으면 사자가 있어서 안 좋은 효과를 상쇄시켜주는 애가 있는데 암컷에서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사실은 이제 호랑이와 사자가 만나서 이제 일으킨 효과가 이 성별에서만 더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격리가 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세대를 여러 번 반복한 쪽에서는 서로 각각의 돌연변이들이 누적되게 되고 그러다 다시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안 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신기하네요, 그것도. 그렇게 이제 다른 종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도저히 이제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생물의 진화. 우주별도 진화하지 않습니까? 아, 그쵸. 별의 진화를 또 연구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도 돌연변이도 생기죠. 돌연변이 박사되더니 너무 지금 조심스러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별의 돌연변이 어떻게 별의 정리될까요? 돌연변이 근데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별이 이제 혼자만 사는 게 아니니까 다른 파트너 별의 존재 때문에 정상적인 진화 트랙을 좀 벗어나는 애들도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굳이 비유주를 하자면 돌연변이가 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비교적 천문학자들은 별의 진화는 생명에 비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맞다. 별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났습니다. 빛보다 빠른 거 없잖아요. 와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무릎을 또 탁 쳤습니다. 지구가 빛이 왜 계속 저를 쳐다보는데? 아니 왜냐면 혼날까봐. 나랑 제일 비슷한 수준이신 것 같아요. 우주 물리 쪽은 빛이 지구를 1초에 몇 바퀴 도는지는 아시죠? 설마 그건 아시죠? 아 저는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십시오. 7바퀴 반. 지구를요? 근데 돌질 않아요, 빛이. 그건 그렇죠. 그만큼의 거리를 그 간다. 정도의 이제 거리를 간다는 거예요. 4만 킬로잖아요. 지구 둘레가. 네, 1초에 30만 킬로 가고 그런데 말입니다. 수많은 수천 개의 이 별들 가운데 지구 자전 속도보다 7.5배 빠른 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네. 그러면 그 표면에 있는 애는 빛의 속도로 가는 거예요. 어때요? 1초의 자전 속도가 근데 각 속도가 아니라 반지름까지 넣어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죠? 지구와 같은 크기인데 지구와 제가 같은 생각을 크기의 잘못했다. 별이 있고 잠깐만요. 얘가 1초에 아, 7바퀴 반을 내가 1초에 한 돈다면 바퀴를 돈다고 그러면 생각했구나. 표면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건 맞죠? 어쨌든 상상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별이 있는데 얘가 네. 워낙 빨리 돌아서 네. 별의 한 점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 있느냐의 질문인 거죠. 뭐 그런 거로 갈게요. 그게 아니었어. 그게 낫겠다. 근데 원래 생각은 뭐였어요? 아니. 그게 낫죠. 아, 그게 맞아. 아, 나 그 생각했네. 아니, 그리고 1초에 보니까 지구도 뭐 엄청 빨리 움직이더만요. 은하 주변을 이렇게 공전하는 맞습니다. 그 속도 들어보니까. 네. 그런데 저항도 없는 그 우주에 지구보다 뭐 수십 배 혹은 뭐 수백 배 빠른 별이 없을까? 아, 당연히 있습니다. 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 빛만큼 갈 친구들이 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러나 빛의 속도에는 못 미칠 뿐인 거죠. 못 미칠 뿐이죠. 예, 못 미칩니다, 사실. 예. 그 실제로 고속으로 움직이는 별들을 우리가 뭐 하이퍼 벨로시티 스타 뭐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래봤자 빛의 속도에 비해서는 10%까지만 그래도 엄청 빠르네요. 빠른 네. 편이죠. 네. 아, 그런 애들이 관측이 돼요? 네, 많이 관측됩니다. 그 중성자 별의 자전 속도 같은 거 엄청 빠른 것들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빛의 속도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는 안 됩니다. 1초에 뭐 엄청나게 그래봤자 슈퍼카 자동차 RPM 정도? 에이,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교수님. 빛의 속도랑 비교하시긴 너무 느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도 큰 가르침 하나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생물 얘기로 좀 돌아오자면 수많은 그 이른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신선한 하이브리드 저 종들이 좀 있잖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뭐 라이거라든지 늑대개, 벵갈 고양이 뭐 이런 친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은 생식 능력이 없다고 보면 돼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교배한 개체들이 이어져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그냥 몇 대 잡종의 그냥 특징만 보여주고 끝나는 거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군요.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근데 인간이 우연하게 그 섞일 수 있는 두 종을 골라 섞으면 갈라진 지 얼마 안 된 종을 섞으면 새로운 종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그 과학 뉴스 같은 거 간혹 보는데요. 2017년에 그 사이언스 논문에 갈라파고스의 핀치 유명하잖아요. 그걸 실험하는 그란트라는 부부가 한 관찰이 있었는데 한 섬에 다른 섬에서의 부리가 큰 핀치가 유입됐대요. 근데 얘가 그 지역의 다른 종들보다는 적응적인 이점이 있어서 애들이 살아남았고 토착 핀치랑 교배를 해서 자손을 남겼는데 얘가 큰 부리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그 토착 종들보다 유리했는데 모양이 많이 달라서 근친 교배를 했대요. 그런데 6세대까지도 이어져서 그 정도면 그 신종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라는 과학 소식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현재 스코어입니까? 2017년 논문이니까 얼마 안 된 거죠, 사실. 엄격하게 생각했을 때는 잡종 교배한 개체들, 자손들이 계속해서 근친으로 그 다음에 이어질 수 있어야 될 텐데 자연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예를 들어서 A종이 사는 무리에 B종이 갑자기 태풍으로 몇 마리가 온 거예요. 근데 교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오진 않죠. 잡종들이 태어나더라도 원래 집단에 있던 순종, 이거 다 사실 이게 인위적인 구분일 수 있지만 걔네들하고 계속 교배를 하게 되면 DNA가 일부가 들어와서 자손 집단에서는 그때 태풍으로 왔던 B라고 하는 개체가 전해준 DNA가 남아있고 좀 희석이 되게 됩니다. 그 일이 정확하게 저희 네안데르탈린과 호모사피엔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구체적으로 이입이라고 부르고 유전자 이입이라고 네네네. 부르거든요. 어떤 다른 종에 있던 유전자들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현상. 근데 그게 새로운 적응이 사실은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듣는 분들이 약간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이종, 동종, 잡종, 순종 이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유전학적인 개념에서는 똑같은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으면 순종, 같은 유전자에 대해서 대립 유전자가 같은 종류를 가지고 있으면 순종인데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를 가진 순종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라지 AA와 스몰 AA가 있잖아요. 아유 생각난다. 그게
그게 교배하면 라지 A, 스몰 a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잡종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성과 열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순종이라고 불리는 유전적으로 순종인 게 섞이면 잡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종과 잡종이라고 하는 사실은 개념은 엄격하게 사용하려고 하면 특정한 유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개념인 거고 어떤 종이 순종이다, 어떤 종이 잡종이다 얘기하는 그런 엄밀성은 사실 훨씬 떨어지는 굉장히 인위적이고 네. 잡종이라는 말 자체가 네. 이렇게 거슬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교배 같아서.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네, 뭐 잡종하면 뭔가 이렇게 약간 좀 낮춰지는 것 같은 느낌? 사실은 순종보다 잡종이 더 건강하고 그렇죠. 이런 예.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저도 잡종입니다. 다 잡종이죠. 우리 모든 잡종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양쪽 피를 받아서 잡종이 됐잖아요. 네안데르탈린도 들어있고 저희. 네, 우리 막 이 안에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다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아마 어류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48년이 되면 바다 물고기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사실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저는 정확하게 2048년이라고 하는 추산이 어떻게 나온 계산인지 모르겠지만 해양 생태계 파괴가 여러 가지 일단은 뭐 인간들이 남획하는 것도 있고 산성화가 일단은 굉장히 심한 바다가요? 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녹아들게 되면 산성화되죠. 네, 바닷물이. 산성화되는 거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져서 그게 바다에 녹게 되면 그 정도로 근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높아졌죠. 지금 지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몇 %입니까? 한 0.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400ppm이 넘었는데 그게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서 숨을 쉬기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농도예요. 근데 아주 적은 양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총량이 다 더해져서 바다에 만약에 녹아들게 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많아지면 바다하고 화학적인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니까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으면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 맞죠. 그래서 바다가 산성화되고 있어요 산성화될 지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물고기가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그러니까 지구상의 CO2 농도 한 번도 고정됐던 적도 없고 바다의 pH가 항상 고정됐던 적은 없는데 기온도 마찬가지고 빙하기가 있었고 해빙기가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얼만큼 급격하게 변화하는가. 맞아요, 맞아요. 아. 생물이 적응할 맞아요.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면서 변화하는가. 진화의 힘을 믿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적응할 텐데 너무 급격하게 발생하면 대멸종으로 이르게 되는 게 바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기후 변화는 우리를 포함해서 그냥 사실 제6 멸종 이렇게 대멸종 얘기할 걱정이죠, 정도로 걱정. 네. 중요한 게 온도예요? 아니면 이산화탄소 농도예요? 그거를 양의 되먹임이라고 하잖아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는 메커니즘은 잘 알려져 있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빙하들이 사라지고 그러면 태양빛을 더 많이 흡수하게 돼서 온도가 또 올라가고 북극 지역의 동토층에 있던 것들이 녹으면 거기에 들어있던 유기물들에 의해서 메탄가스 같은 온실가스가 더 많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 그것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더 많이 방출되고 이런 양의 되먹임이 있어갖고 어느 게 원인이고 어느 게 더 위험하고 하는 걸 딱 하나를 짚을 수는 없죠. 두 개가 맞물려 있어요. 아니, 왜냐면 이제 온도가 많이 문제라고 한다면 우주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잖아요. 태양을 바라보는 정확한 그 위치에 늘 우리의 큰 우산 하나를 갖다 놓고 이게 이제 지구랑 가까우면 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습니다만 정말 큰 우산을 태양 쪽으로 최대한 가까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 양산. 그거 진짜 그런 제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게 되게 터무니없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나름 천문학자들이 꽤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네. 아이디어이기도 해요. 사실은 어디에서 출발한 생각이었냐면 금성의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금성을 지구처럼 테라포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칼 세건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나왔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태양과 금성 사이 라그랑주 포인트라고 하는 중앙 포인트에다가 적당한 가림막을 펼치면 금성의 온도를 식힐 수 있을 거다 인공적으로, 이런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좀 너무 심각하니까 이거를 지구에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아직은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우주 양산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겠죠. 예를 들면 큰 은박지 같은 걸 날릴 수도 있을 아하. 거고요. 조그만한 인공위성 편대를 띄워가지고 걔네로 태양빛을 가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거 발사할 때 또 온실가스가 지구에 채워져요. 로켓에 들어있는 여러 연료들을 또 태우면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얼마 안 되지. 아, 그 효과가 어느 게 되는 근데 이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거를 하려면 지구에 있는 연료를 엄청 많이 써서 해야만 그 수 킬로미터짜리 스케일의 가림막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로켓 발사하는 것도 천문학자들은 더 많이 날리고 싶어 하지만 로켓 발사도 되게 지구 온난화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아, 로켓 발사하는 게? 네. 비행기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스페이스X에서 맨날 뭐 로켓 새로운 거 한다고 그 영상 보고 있으면 저는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정말
정말로 온실가스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말씀하신 거는 지구의 그 엔진이 방출하는 온실가스는 한 번이고 거기에 잘해서 한 번 차양막을 쳐놓으면 그 네. 효과는 기니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사실 저도 도움이 안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막연한 거부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연을 어디까지 컨트롤을 해도 되느냐. 사실 이런 것들은 뭐 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상상을 하긴 하는데 생물학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이디어 들으면 기겁해요. 전 기겁하긴 했는데 근데 테크니컬하게 우산이 쓸모가 없어지는 게 태풍이 불면 쓸모가 없잖아요. 네네. 어차피 날려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까이 날려보면 태양풍이 엄청 센 거 아니에요? 아 이것도 아주 그러네요. 중요한 오. 포인트예요. 어쨌든 좀 아직도 같은 레벨로 혹시 실제로 밀려나겠네. 그쵸 밀려날 것이기 때문에 계속 투입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인공위성 편대를 띄워가지고 방충망처럼 태양빛을 가리기로 했다라고 하면 걔가 계속 거기 떠 있는 게 그러네요. 아니라 계속 서서히 밀려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재밌네요. 이게 면적이 넓어야지만 태양광을 효율적으로 막는데 면적이 넓으면 태양풍으로부터 밀려나는 게 더 빨라지니까 그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네요. 아니죠. 그때는 이제 바람개비 원리를 우리가 이용해야죠. 아. 태양풍이 오죠. 바람개비를 어쨌든 걔가 돌려줄 거 아닙니까? 돌려주는 그 에너지로 얘는 앞으로 또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평형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동력 아니고요. 무한동력, 거의 무한동력. 아니지, 이거 외부에서 에너지가 오잖아요. 태양풍이라는. 코리올리의 원리를 쓰면 모든 게 다 코리올리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궁금하네 진짜. 뭐 운동량 보존 법칙 같은 거 생각하면 태양풍이 운동량을 전달하면 얘가 이쪽 방향의 운동량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데 태양풍이 전달한 그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다시 동력을 만들어내고 추진하는 거죠. 그걸 갖고 거꾸로 동력을 돌려서 네. 이쪽 방향의 힘을 만들어낸다. 그렇죠. 일부는 도움이 될 텐데 밀려나는 걸 막을 수는 없겠네요. 어쨌든 인풋 아웃풋은 차이가 날 네.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밀려나요. 그렇게 해도 바람개비를 안 돌리는 것보다는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재생에너지를 올리는 게 경제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그 로켓을 쏴서 할 정도의 경제적인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면 사실 얼마든지 더 나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거기까지 안 가고 이 안에서 해결하는 게 맞는 거죠. 그 노력 할 거면 굳이 예. 차라리 우리가 에너지 덜 쓰고 우리가 좀 더 반성하겠습니다. 자, 여튼 이대한 교수님과 함께 오늘 좀 생물 관련된 이야기, 궁금증을 좀 많이 해소해봤습니다. 자, 오늘 과학을 보다 재밌게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저희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과학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